검찰의 수사망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조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번에도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네, 오늘 우병우 전 수석 재판장에서 자신을 감찰하는 임무를 맡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만났습니다. 당시에 아들의 이 의경 꽃보직 의혹을 두고 감찰이 진행이 되자 불만을 제기했다. 전화를 해서 불만을 제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민정수석실에서는 거의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제 공직으로 임명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스크린을 하죠. 신상 명세라든가 이런 걸 1차 스크린을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검찰이나 변호사, 법조인 출신의 공직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대부분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렇게 직감전적으로 그 임명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은 관여가 돼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우병우 전 수석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고 그럴 때도 스크린을 했을 테니까 내 덕분에 1년 선배지만 내가 그 임명에 일정 부분 그 특혜를 준 거, 그러니까 일정 부분 추천을 했거나 청구를 했거나 거기 임명되는 데 대해서 나의 후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그 임명하는 것 자체, 공직자가 임명하는 건 자신을 잘 봐달라고 임명하는 게 아니라 충실히 공직자로서 임무를 충실히 하라고 임명을 한 건데 그렇게 전화를 한다든가 특별감찰관에게 그렇게 부적절한 언사를 한 걸로도 사실 민정수석의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걸 또 보여주는 한 단면이죠. 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감찰관에게 전화를 해서 선배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섭섭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근데 이석수 전 감찰관은 이 당시에 논란이 됐던 아들 그 의경 꽃보직 논란과 관련해서 이게 특혜였던 게 맞는 걸로 보인다 이런 취지로 또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원래는 검찰 조사, 지난번 검찰 조사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 부분에서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석수 감찰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 감찰관이 검찰에서 파견 나온 직원하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직원이 내부 경찰 내부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 지금 우병우 전 수석 아들을 뽑았던 사람, 그 사람과 얘기를 들어보니 처음에는 건강한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병치를 하는 것을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뽑지 않았지 않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 답변이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청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탁의 대상자가 누군지는 얘기할 수 없다. 누가 청탁을 했는지 얘기할 수 없지만 누군가로부터 압력을 받아서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을 운전병으로 뽑았다 하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석수 전 감찰관의 말을 따르면 경찰 내부,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을 운전병으로 뽑은 사람, 그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이 운전병으로 뽑히게 됐다라고 하는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아들 그 보직 관련된 의혹이 또 있고요. 또 당시에 논란이 됐던 게 처가 회사가 있죠. 정강. 자금 유용 의혹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검찰이 다시 조사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그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무혐의 처분이 됐었는데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고검에서 뭐 새로운 그 증거가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불명확한데도 재기 수사를 이제 하고 직접 수사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건 극히 이례적인데 아마 검찰에서는 우병우 전
전 수석이 너무나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검찰이 검찰 출신 인물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처벌이 안 되는 경우에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게 처벌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 국민들이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 그 추상 같은 엄정함을 그 검찰 출신 내부 자기 식구들한테는 적용을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고 그러면 또 사실 그 법 적용의 그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승복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 부담이 있었을 텐데요. 근데 사실 그 우병우 전 수석이 법리에 너무 밝아서 그런지 뭐 법꾸라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거의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내지는 지금 재판을 받는 권한 남용도 사실 그렇게 직권 남용도 형량이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검찰에서는 그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것도 사실 무혐의 처분된 게 진짜 무혐의일지 아니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얻은 이익이 많은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 지금 구여권 야당 중에서도 일부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병우 전 수석이 이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서 제일 큰 책임이 있는 민정수석실의 수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아무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나 책임이 없이 지금 그냥 자유롭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 울분을 느끼는 감정적인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었는지 억지로 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 여러 국민들이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보이는데 실제로 검찰 내부에 우병우 전 수석의 조력자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되는 거지. 입을 맞춘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조사를 받은 사람이 sü명호 전 국장, 그다음에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우병우 전 수석과 대학 동기입니다.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고요. 친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2차장에 올라가는 것도 우병우 전 수석의 압력에 의해서 또는 추천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현직 검찰에 있는 A씨라는 분이 이 세 사람의 말을 종합해서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갑자기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휴대전화를 이렇게 압수수색을 해서 뺏었는데 그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을 보면 혹시나 이런 현직 검찰에 있는 누군가와 또 통화를 하면서 뭔가 조력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그런 정황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나 아니면 추명호 전 국장과의 어떤 통화 내역도 혹시나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숨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본인이 재판받고 나오다가 결국은 휴대전화가 압수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근에 통화했던 기록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걸 분석해보면 검찰 안에 혹시나 아직도 우병우 라인이 남아있어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도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참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검찰 안에 우병우 라인이 있는 건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저는 우병우 라인이라는 게 그 라인에 지금 뭐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 모두가 우병우 라인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중에 뭐 우병우 전 수석도 검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자신과 친분을 떠나서 발탁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또 일부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친분이 있기 때문에 능력에 비해서 또 발탁된 사람도 있겠죠, 분명히.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우병우 라인이라고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일정 부분 우병우 전 수석에 의해서 자신의 실력이나 그리고 가야 될 자리를 좀 더 빨리 간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또 최윤수 전 차장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뭐 그 정보 라인에 있었던 분이 아니거든요. 검찰도 정보 라인 직책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일을 많이 했던 분이 아닌데 국내 정보를 다 총괄하는 국정원의 제2차장으로 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병우 전 수석의 이제 속된 표현으로 뒷배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지만 한 콩깍지의 콩도 다 아롱이 다롱이라고 다 이게 우리가 한 통 속 가재가 다 개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게 뭐 지금 이름이 오르내렸던 신창렬 판사 이런 사람은 우병우 전 수석과 여러 그게 겹치긴 하지만 이런 사람이 겹친다고 해서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윤수 전 차장 같은 사람은 그런 그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일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여러
여러 가지 인적인 뭐 관계 내지는 자신의 그런 그 발탁되는 데 있어서 우병우 전 수석이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검찰에 지금도 조금은 남아 있겠죠. 네. 라인이란 표현을 꼭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만에 하나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처럼 검찰 수사의 내용을 알려줘서 증거 인멸을 도왔다든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검찰에서 지금 감찰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검찰에서 처벌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제 검토하게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게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 이제 가는 지름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사람들이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검찰 내에 조력자가 있고 그 사람들이 그 변호인들의 도움을 얻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수사 상황을 파악해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전달하고 그런 정황이 이제 휴대폰 최윤수 전 차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그 휴대폰이 거의 동시에 압수수색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 부분에 좀 일정 부분 남아 있었다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죠. 이제 구속 사유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그 증거 인멸의 우려거든요. 네. 그리고 뭐 저도 법조인이지만 증거 인멸에 대해서 남보단 더 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나 증거가 있다면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서 추명호 전 국장의 진술이 일부 있다든가 네. 최윤수 전 차장이 또 일정 부분 협조했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의 범죄 사실과 그 증거 인멸 이런 게 있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발부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겠죠. 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본인 재판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조사가 가능할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그 재판부 판사들은 이민을 가고 싶어 해요. 그렇게 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어느 진영에선가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린 이민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을 내뱉는 판사들이 있는데요. 참 그런 어려움을 겪는 법조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그 안봉근 전 비서관이라든가 이재만 전 비서관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직접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돈이 갔다고 하니까 어디에 썼는지 받으셨는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아마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는 이렇게 이런 경우에 직접 찾아가서 구치소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구치소에 가서 찾아서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방에서 나오는 걸 거부한다던가 아니면 나오더라도 진술 거부권은 누구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 수사가 쉽진 않을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42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된 서울중앙지법의 417호 법정. 당사자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은 20분 만에 끝이 났는데요.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단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멈춰서. 국선 변호사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시오. 수사기록 보셨는데 기록은 다 보셨나요? 거기에 관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 저는 연락을 뭐라고 주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연락이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저희는 가세요, 나라를 살리는데. 지난번 살지 말고. 네, 목숨 걸고 변호해라. 국선 변호인단 부담이 상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재판부가 명단을 오늘에야 밝혔어요. 저 5명의 명단을 미리 밝히면 혹시나 또 해코지 당할까 봐 그게 네. 좀 걱정이 돼서 사실 오늘에야 밝혔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와서 국선 변호인들에 저렇게 막 협박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국선 변호인들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분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네.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죠. 그런 분들한테 저렇게 막 막말에 가까운 협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저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판부 입장에서 국선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절차를 따라야 되고 그래야만 골석 재판의 어떤 모양새도 갖추어질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출석을 안 해서 내일 다시 나오라고 지금 재판부가 다시 명령을 했는데 내일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내일 이후에는 골석 재판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지지자들 얘기를 보면 유죄 판결이 나면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도 들리는데
사실 공범으로 묶여 있는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을 속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을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공범의 이제 공범인 다른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충분 조건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필요 조건은 되죠. 이제 그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범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사실 지금 저 국선 전담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접견도 못하고 그다음에 또 전담 변호인들은 국선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도 아니고 명예가 높으신 것도 아니고 사실 봉사 정신이 많은 분들이 저런 일을 많이 하세요. 네. 국선 전담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상황이 너무나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희생 정신을 가진 분들이라고 할 텐데요. 이 사건 자체가 지금 다른 사건과 관련이 돼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유죄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제한돼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사건이 상당히 진행이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움을 안 주시는 상황 아닙니까? 네. 접견도 전혀 안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법리적으로 해결이 될 텐데 근데 뭐 다른 사건의 일정 부분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내일 재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의 화살은 또 다른 인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부합체 특검에 의한 수사라면은 누구라도 다 저는 받고 잘못된 게 있으면 네, 국정원으로부터 상납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 내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당에 도와달라, 의원들에게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했는데 사실 상황이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본인은 나가지 않겠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출석을 거부할 것 같고요. 네. 12월 9일까지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국회의 보고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언제든 체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계속 한 번 더 제가 볼 때는 검찰 입장에 출석을 요구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출석을 안 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중요한 건 오늘 자유한국당이 특검 법안을 발의하면서 홍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도 특검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최 의원, 그러니까 지금 최경환 의원 사건은 특검 대상에서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최경환 의원을 보호하려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당 차원에서 특검 법안을 발의했지만 그거는 사실 이제 지금 민주당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특활비 문제 때문에 특활비에 관련된 것들 조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대의 어떤 법안으로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거기에 최경환 의원의 특활비 문제는 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최경환 의원과 선긋기를 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친박에 대해서 더 이상 당이 나서서 보호하거나 친박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범죄 행위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싸우거나 대응하는 것은 자제하겠다. 이런 의미로 들려져서 친박 청산의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단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게 최경환 의원을 도와줄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을 밝힌 걸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 지난 주말 동안 또 논란이 됐던 게 친박을 향해서 기생충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여튼 이런 표현은 부적절한 것 같은데 그래서 당 내에서도 회의를 하면서 이 표현 갖고는 뭐 김태훈 의원도 지적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홍준표 대표의 입장은 그렇겠죠. 이제 뭐 불감청혈정 고소원 이런 입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읍참 마속 비슷하게 사실 이 기회에 보수에 있어서 일정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 그리고 친박 인적 청산을 이룰 수 있으면 또 이뤄야 되겠다. 그래야 뭐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사람들한테도 일정 부분 명분이 있고 보수 대통합을 위한
기초를 쌓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취지는 아마 그런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인적 청산을 이 기회에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경환 의원이나 그리고 지금 오늘 김재원 의원도 그 소환이 돼서 그죠? 그 부분 여론조사 5억 관련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 친박 관련해서는 뭐 친박 의원들이 그 정권의 핵심 세력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에 연루가 돼 있고 여러 가지 또 의혹에 휩싸여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 중에 사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이 기회에 뭐 검찰에서 한다면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이제 특검을 하는 거는 검찰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해보자 이렇게 발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박과 관련해서 선을 긋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건 지방선거 그다음에 보수 대통합 그리고 보수가 사는 길로 가기 위해선 필요하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친박계 김태흠 의원이 홍준표 대표를 면전에서 공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과을 다하고 당내 갈등을 유발하고 듣기에 민망한 표현을 하시는데 말씀을 신중하게 하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를 드립니다. 대표의 정치적 수사를 막말이라고 폄하하고 우리 당내에서부터 대표에 대한 예우를 좀 갖춰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저희가 저 발언이 있을 때 홍준표 대표 표정을 좀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준비를 좀 못해가지고요. 눈을 감고 좀 듣고만 있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당내 갈등 유발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저희가 뭐 직접 전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원내대표 선거에 간섭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김태흠 의원은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대신 지금 홍준표 대표는 그냥 눈을 감고 듣고만 있었지만 이종혁 최고위원이 대신 발언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결국은 홍준표 대표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친박과 비박 간의 어떤 뭐랄까 대결 구도 이게 명확하게 지금 짜여져 있는 구도라고 보여지고요. 또 홍준표 대표 입장은 저 자리에서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본인은 언제든지 SNS 다른 방법을 통해서 친박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었고 이미 그건 알려진 상황이고 또 친박이 소위 이렇게 얘기하면 힘이 많이 빠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 대표가 나서서 친박을 막 공격하는 것도 어찌 보면 친박의 청산에 대한 명분을 쌓는 거지 그들을 지금 더 이상 공격해서 뭐 공격하니까 없어지고 공격 안 하니까 남아있고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박은 조금씩 소멸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홍 대표 입장에서 최고위원회 안에서까지 이렇게 얼굴 붉히며 싸우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의원님 그러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이제 다음 달에 치러지는데 친박계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까? 사실 친박계가 힘을 받는 상황이 그러니까 구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근데 사실 지금 입장에서 만에 하나 친박계라고 일컬어지는 그분이 홍모 의원께서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친박계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된다 하더라도 친박계를 업고 지지를 얻고 내가 됐으니까 친박계 중심으로 당을 이끌고 가겠다 이런 말은 절대 할 수가 없을 거고요. 아마 러닝메이트 같은 정책위 의장도 친박계 색깔을 갖고 있지 않은 비박계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지명할 가능성이 클 거고요.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그냥 통합적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박은 점점 이렇게 지는 해가 될 수밖에 없고 사멸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인적 청산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느냐, 뭐 홍문종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뭐 인적 청산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느냐 좀 완만하게 이루어지느냐 이 정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칠도 심지어 그 유머 감각이 뛰어난 처칠도 인적 청산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도자는 부처가 돼야 된다, 도살자가 돼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인적 청산이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인적 청산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얼마나 급격하게 또는 완만하게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선거가 끝날 때까지 당내 논쟁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골치가 아픈 건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닙니다. 당내 논란의 중심에 선 또 다른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금 결국 자유한국당과도 손잡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얘기들 나오면서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호남 중진들이 호남 출신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사실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자유한국당까지 만약에 함께 묶는 3당 통합이라고 하는 이슈가 나오는 순간 네. 호남 중진이나 호남 출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탈당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만약 그걸 추진할 경우에.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김철근 대변인이나 아니면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는 자유한국당 통합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게 바로 지금 국민의당의 내분을 조금 더 잠재워야 되는 상황인데 자유한국당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게 점점 가속화되고 더 빠르게 분당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진화에 나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안철수 대표를 둘러싸고요. DJ의 길을 가는 거냐, YS의 길을 가는 거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의 지지 기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는 DJP 연합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그 방향으로 가서 이제 집권에 성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본인한테 대놓고 묻는다면 나는 제2의 YS나 제2의 DJ가 아닌 그냥 안철수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요. 네. 근데 사실 그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 측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 반박하죠. 그 부분을 안 믿어주고 계속 뭐 자유한국당과 3당 통합으로 가고 제2의 YS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요. 네. 그 박지원 전 원내대표 측의 인사들, 호남 측의 인사들은 지방선거 전에 또 일정 부분 탈당이나 아니면 본인들 합종 연행을 할 때 그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태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든 또 네.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그 본인의 그 지역 기반이 있기 때문에 마이웨이를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의당도 일정 부분 그 의원들 간의 합종 연행 내지는 외부 세력과의 합종 연행으로 당이 그대로 유지되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분당을 위한 명분,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 측에서도 이 분당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게 빠른 시간에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명분을 사서 만약의 경우에 아까도 제가 전제를 드렸지만 안철수 대표가 자유한국당이라는 바른정당과의 뭐 급작스러운 통합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까지 하면 결국 당이 쪼개진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급박하게 추진하지 않을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네. 지방선거까지는 통합보다는 선거연대까지 하려는 시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연대나 선거연대라는 방법을 통해서 통합 대신에 어떤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그게 무르익어서 만약에 지방선거에 선거연대를 했는데 승리를 하게 되거나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면 그때는 아마 통합을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내부적으로 태풍이 불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국민의당의 운명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